책에 기반한 오늘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이게 13쪽부터 한번 책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10팩터 햇빛이나 대결 중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온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 자, 하지만 빛에서 방출되는 빛은 온의 빛에서 방출되는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몇 가지 파장이 금방 방출되어진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원자 구조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자, 역시 기대에 맞게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죠. 자, 스펙트럼.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무지개처럼 여러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빛의 파장에 따라 구별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스펙트럼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죠. 자, 분광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 프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을 우리는 분광 프리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빛을 나오게 되는데, 자, 이쪽에 자, 한 가지 빛을 가는 백색광을 입사시키게 되면 화장에 따라 구별되는 정보가 다르다. 보통 빨간색 화장이 가장 구별이 덜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보라색 화장이 가장 구별이 심하게 일어나서 구별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잘못 그렸어. 댓글 먹기 어긋나게 그렸지. 구절법칙이 어긋나게 그려서 왜 구절법칙이 어긋나게 그렸다고 얘기했는지 알아? 입상 구절하는 방법이 같은 면에 있었잖아.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입사가 돼. 그러면 이쪽보다 앞쪽에 있어야 돼. 좀 전에 그걸 무시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빛이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뭐라고 부르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자, 가시광선에 바깥쪽,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라인들은 뭐라고?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 그리고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는 라인은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보이는 부분들이 자, 아무튼 이렇게 밑에 C를 받게 되면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를 보면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 파장의 빛들이 관계가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태양과 백열 등에서 관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다. 요즘 백열 등을 관찰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구나, 그치? 백열 등 최근에 본 사람 있어? 스토리가 전등이 있어요. 요거 앤틱하게 돼 있는 거. 정확히 걔는 백열 등은 아니야. 자, 한편 선 스펙트럼을 또 살펴보는데, 선 스펙트럼은 살펴보니까 몇 개의 색의 띠가 나타나고 있죠. 몇 개의 색의 띠가 나타나고 있어서, 자, 특정 파장의 빛만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광원의 이해는 수소나 네온과 같은 온의 기체가 라는 스펙트럼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체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이 선은, 자, 이 선 스펙트럼은 자, 그림과 같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색깔이 다르고 굵기도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기체를 이루는 원소에 따라 소유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방출해주기 때문이다. 이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자, 어떤 원자 주변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때는 영역이 있고,
자,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얘네들이 전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사를 다닙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전이하고 에너지를 잃게 될 때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전이하면서 두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해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에너지의 위치가 에너지 준위의 위치가 자, 원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의 종류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자, 첫 번째 그림은 대결 정도의 연속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수소, 헬륨, 수은, 네온 등의 스펙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옆쪽에 선 스펙트럼의 종류를 살펴보는데 선 스펙트럼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야. 흡수선 스펙트럼과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출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고 흡수선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에 백색광을 입사시켰을 때 얘네들은 똑같은 에너지만큼을 백색광으로부터 흡수하게 돼. 좀 에너지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 방출 스펙트럼에서 나타났던 특정한 파장의 빛들만은 흡수하게 되겠지.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만을 흡수해서 검은 띠로 나타내주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책에서는 방출선 스펙트럼 가열된 기체에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밝은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이거에 대해서 흡수선 스펙트럼은 백색광을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켰을 때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어 어두운 선으로 나타나는 어두운 선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을 얘기해보자. 불꽃놀이에서 금속가루를 화약과 혼합하여 쏘아 올리게 된다. 화약이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불꽃색은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색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약에 혼합할 때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낼 수가 있다. 자, 사람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 사람은 대략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볼 수가 있다. 사람마다 감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즉 가시광선을 제외한 적외선 영역이나 자외선 영역에 생기는 스펙트럼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가시광선 영역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바닥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내용이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색도 없이 부족하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보호는 당시에 대담한 몇 가지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여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인 원자의 안정성과 선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우리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 제1과정 양자 조건. 보호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정상 상태라고 한다. 정상파가 나타나는 거지, 물질파가. 원자에게 가까운 궤도로부터 n이 1, 2, 3 똔똔똔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태들을 우리 정상 상태라고 하며 이때 n은 양자수인데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라고 부르는 전자 껍질에 관한 양자수가 됩니다. 자, 에너지 준위. 정상 상태에는 전자의 에너지 값을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에 속박되지 않은 n이 무한대인 자유 상태를 0으로 하여 여기가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되고 자, 이렇게 이걸로 하여 나타내며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전자들이 항상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한편 에너지의 양자화에 대해서 양자수 n이 1, 2, 3 똔똔똔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 준위도 E1, E2, E3로 불연속적으로 하나씩 자, 결정되어진다. 즉 전자는 양자수에 따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원자들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으며 원자마다 고유한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궤도에만 존재하고 그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호의 양자 조건에 대해서 물질파 개념이 나왔죠. 자, 드브로이라는 분은 물질 입자도 파동성을 가진다고 예상하고 이거 선생님이 한번 그때 당시에 논문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세 쪽 네 쪽은 뻥이고요.
13쪽이더라. 레퍼런스 페이지까지 해서 13쪽으로 출판을 했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렇게 가진다고 예상하고 질량이 m인 물질이 속력 V로 운동할 때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의 파장 람다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다. 람다는 mv분의 h이다. 자, 보의 양자 조건. 보는 전자궤도의 둘레가 전자의 물질과 파장의 정수배가 될 때는 정상 상태라고 가정하였다. 즉 전자의 질량이 n, 궤도 반지름이 r, 속력이 v라고 할 때 궤도의 둘레는 양자수 n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자, 2파이 r은 n 람다가 돼서 얘는 mv분의 h로 바꿔 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특정한 조건, 칠판에 그림 그렸듯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위치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죠? 책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학생들이 다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기술에 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말에. 자, 제2과정 진동수 조건에 대해서. 전자가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 즉 광자로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EI인 정상 상태에서 자, 에너지 준위가 EF인 정상 상태로 전이하게 될 때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F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에너지 차이는 HF 람다분의 HC라고 한다. 이때 파장은 자, 델타 E분의 HC라고 이야기한다. 즉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해서. 바닥 상태,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안정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 전자가 바닥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이다. 들뜬 상태일 때 전자는 불안정하여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며 전자가 이때 방출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의 전이와 광자의 흡수 또는 방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자가 빛을 흡수하면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수 있다. 자, 이때 흡수한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열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열을 가해줘도 이렇게 본의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들뜬 상태로 전이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전자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만 흡수할 수 있다. 또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전이하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HF1은 E2-이온이고 HF2는 E3-이온이다.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크다.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광자가 방출되어진다. 전자가 전이하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크다. 즉 빛의 파장이 짧다. 그래서 E2-E1 인접한 녀석들이지 HF1이고 E3-이온은 HF2라고 해서 자, F1이 F2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광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6조 수소원자에 대한 보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죠. 보는 전자 한 개로 가장 간단한 수소원자, 전자 한 개를 갖는 가장 간단한 수소원자에 대해 자신의 모형을 적용시켜서 수소 기체에서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 수소원자 스펙트럼,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에 발모 계열이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수소는 H 알파, H 베타, H 감마, H 델타, H 감마 이렇게 분류는 자, 부유한 스펙트럼 선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나타난 빛의 파장은 656.3 나노미터. 이게 H 알파고요. 자, 얘가 빛의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짧은 녀석이죠. E2에서 E1으로 전이할 때, E3에서 E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자, 한편, 자, 486.1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얘는 H 베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E4에서 E2로 전이하는 자, 이러한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고요. 434.1 나노미터는 H 델타라고 불리우고요.
자, H 감마라고 불리고요. 이 H 감마는 E5에서 E2로 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410.2 나노미터는 자,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죠? H6에서 H2로 떨어지는 이런 관계이고, 자, 여기에 가시광선 영역대에 해당하는 빛은 이 4개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등의 빛이 나타난다. 스위스의 과학자가 아니고 사실은 수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수학 고등학교 선생님. 자, 이 스펙트럼의 파장들이 뭔가 특정한 수의 배율을 갖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를 정리한 식을 만든 게 바로 발모의 공식이 되어서죠. 현대에 대한 발모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발모는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4가지 선이 파장이 어떤 수율로 표시되는 집합임을 발견하고 이를 발모 계열이라고 하였다. 이때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은 리드베리 상수가 되겠지.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n은 3, 4, 5, 6까지만 가시광선이고 7부터는 자외선이 방출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식에서 얼은 상수로서 수원자의 경우에 리드베리 상수는 1.0979 곱하기 10의 7승 per 미터라고 합니다. 자, 이걸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됐다라고 해요. 자, 한편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의 일반적인 계열을 살펴보면 발모의 발견 이후에 자외선, 적외선 영역에서도 라이먼 계열과 파셴 계열 그리고 여러 스펙트럼 계열들이 발견되어졌으며 지금 선생님 기억에는 7번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발견되신 게 7번째까지. 자, 이들 계열의 관계식은 발모 계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졌다. 자, 라이먼, 발모, 파셴 계열 등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발모 계열도 흰색 선으로 나타난 것은 얘는 적외선 영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흰색 선으로 그냥 표시해 둔 거예요. 이 책은 어떻게 기술한 거야? N이 7 이상도 그냥 발모 계열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 되게 까다롭게 쓰는 책은 N이 7부터는 또 발모 계열이라고 안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발모의 식을 따르니까 발모의 계열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야. 자, 계열을 보면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 나온다. 그래서 관계식은 람다분의 1은 곱하기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고 n은 2, 3, 4 똔똔똔.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과 n이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는 자외선이 나오는데 람다분의 1은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고 n은 3, 4, 5 똔똔똔이다. 파셴 계열 적외선이 나오고 람다분의 1은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고 하고 얘는 4, 5, 6 똔똔똔이다. 그 밖의 계열로 브래킷 계열과 푼트 계열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브래킷 계열은 n이 4인 영역으로 떨어지는 경우, 푼트 계열은 n이 5인 영역으로 떨어지는 5인 준위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식은 리드베리 상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보시면 되겠지. 리드베리는 수원자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화된 식을 정리하였고 상수 어를 수소의 리드베리 상수라고 표현하였다. 자, 이 식에서 n과 스몰 m은 자연수이고 자, n은 m보다 크다. 위쪽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는 얘기지. 당시에는 이 파장의 관계식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후에 실험적으로 구한 이 식이 5의 수원자 모형과 일치함을 알게 됐다. 와, 실험을 통해서 이 식을 찾아낸 거지. 실험식 형태로. 대단한 분들이야. 노가다를 엄청나게 했을 거. 노가다를 진짜 무식하게 했을 것 같아. 컴퓨터가 있니 뭐가 있니 다 순계산인데 하다못해 전자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이런 거를 찾아냈다는 건 대단한 짓이지. 자, 수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수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5의 원자 모형에서 양자 조건을 적용하여 한 수원자의 준위는 양자수 n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다. n은 1, 2, 3 똔똔똔이고 n이 1일 때는 바닥 상태, n이 1일 때는 이상부터는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겠지. 자, 수소원자의 바닥 상태는 n이 1인 경우로 자, 이 상태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이고 이 값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즉, 수소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자, n이 무한대인 곳까지 전시킬 때 이때 자, 방출되는 에너지 차이 또는 두 에너지 준위 차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게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다. n이 2, 3, 4 등을 대입하면 들뜬 상태인 E2, E3 등의 에너지 준위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값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바닥 상태
상태일 때 13.6 전자볼트, 첫 번째 들뜬 상태일 때 3.4 전자볼트, 두 번째 들뜬 상태일 때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 네 번째 들뜬 상태일 때 마이너스 0.85 전자볼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양자수가 커질수록 이웃한 정상 상태에서의 에너지 차이가 점점 작아지며 에너지가 n이 무한대보다 크면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 상태는 우리 가정하지 않지. n보다 큰 상태는 n이 무한대보다 큰 상태는 가정하지 않아. 자, 수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수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가 되어 있으므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광자도 특정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 즉 수원자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방출함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보원자 모형에서 진동수 조건에 의해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 EI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 EF로 전이할 때 두 에너지 준위에 대한 차이만큼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게 되므로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 람다는 강과 같다. HF는 람다분의 HC고 EI-EF가 됐다. 자, 얘는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NF의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 13.6 곱하기 NF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 따라서 람다분의 1이라는 것은 HC분의 13.6 전자볼트 곱하기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문자로 정리해 드렸었죠. 문자로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자, 위식에서 5의 원자 모형을 유도한 식과 상수 HC분의 13.6 전자볼트가 발모와 리드벨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얻은 관계식 그리고 리드벨 상수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모 계열의 스펙트럼의 해석. 수원자 스펙트럼 중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은 전자가 3, 4, 5, n이 3, 4, 5인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n이 2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으로 각 빛의 파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람다분의 1은 hc분의 13.6 전자볼트 곱하기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라고 하기에는 3, 4, 5, 6 똔똔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n이 3에서 n이 2인 정상 상태를 전이할 때 방출되는 전자의 광자의 에너지는 자, 이 3에서 2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 마이너스 3.4 전자볼트 그래서 1.89 전자볼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 빛이라고 합니다. 또 n이 4, 5, 6 똔똔똔으로 나타내주는 값으로 더 높은 에너지 중에서 n이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전이할수록 점점 파장이 짧은 빛이 방출되어지는데 발모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전자가 무한대에서 n이 2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빛으로 자외선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준위들을 표시해 줬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자의 스펙트럼의 계열의 해석. 수원자 스펙트럼 계열 중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영역인 라이먼 계열은 수원자에서 들뜬 상태의 전자가 n이 1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에 해당한다. 또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 걸친 발모 계열은 들뜬 상태의 전자가 n이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의 파셴 계열은 들뜬 상태의 전자가 n이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계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 옆쪽에 결합 에너지라는 거 보죠. 수원자의 경우에는 양자수가 n이 1인 경우로서 에너지 준위의 값이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로 가장 작다. 바닥 상태인 이 에너지 준위에는 전자를 이온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3.6 전자볼트로 가장 크며 이 에너지 값을 결합 에너지라고는 표현 안 하고 되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결합 에너지라고 하면 되게 분자를 결합할 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되는 경향이 있고 원자와 전자 간의 힘은 결합 에너지라고 별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밖에 기타 기체 종류에 따른 선 스펙트럼. 기체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따라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가 다르므로 빛의 파장이 달라서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들이 상당히 수능형 문제들이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야.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라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고체의 에너지 이동과 물질의 전기 중독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금 한 부분까지가 대체로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오케이? 대체로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자, 고체의 에너지 이동과 물질의 전기 조작. 먼저 고체의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고체의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온법칙에 대해서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온법칙. 우진아, 온법칙이 뭐지? 온법칙이 뭐야? 어? 온법칙. 여기나 온법칙이 뭐야? V는 I열. 기억나? V는 I열. 중학교 때 잠깐 스쳐 지나갔지?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어떤 저항이 있어. 이런 저항값이 있을 때 이 저항값에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전지를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게 될 때 이때 흐르는 전류와 전압 저항의 관계들을 온법칙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V는 뭐라고? I 월. 또 I라는 녀석은 월분의 V. 또 월이라는 값은 I분의 V라고. 최초의 정의는 이에요. 저항값을 일정한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비로 전기 저항값을 정의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정의부터 나타나서 우리는 I 월이라는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저항에 관한 얘기들로 자 이야기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책의 표현대로 나타나는 전기 저항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어.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안 했을 수도 있어 어렵다고. 자, 이게 어떤 고선으로 만들어진 저항이 있다라고 하죠. 단면적을 A라고 할까 S라고 할까? 당분간 S라고 하죠. 보통은 A라고 많이 해. 책에 고급화되면 면적을 다 A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당분간 S라고 쓸게. 이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 거네. 자, 이때 얘가 갖는 저항값은 어떤 관계를 갖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지. 자, 이거는 중학교 때 했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 얘에 대한 비례 상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이 로라는 것은 뭐라고 해? 비저항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 비저항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 비저항이라는 것을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저항값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 규격화된 길이와 규격화된 면적에 대해서 갖게 되는 전기 저항의 크기를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비저항이라는 값을 알아내게 되는데 기초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책이 엉터리라서. 자, 도선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종균이 왜 이렇게 요즘 힘이 없어? 어?
조성규 여기 힘이 없니? 졸려 그냥?2년 뒤에 대학 다니면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힘이 날 거야. 이 생각하면 절대 남고 싶지 않을 거야. 친구들은 막 학교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술 처먹고 사는데 너는 연합실에서 공부한다는 생각 갖고 절대 그러면 안 돼야지라는 생각 갖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두 손의 단면적이 SM, 두 손의 길이를 L이라고 하지. 자, 이쪽에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돼. 자, 전자들이 이동하게 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E라고 하지. 그런데 말이야, 얘는 단위 부피 속에 있는 전자 수가 N개래. 전하 밀도라고 얘기하거든. 얘는 단위 부피 속에 전자수, 단위 부피 속의 전자수를 의미해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전자라는 녀석들이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마이너스를 걸어준다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그러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들은 어디로 움직이니?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으로 반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V, 그냥 V라고 써줄게. 얘를 표류 속도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 표류 속도. 책에서는 유동 속도라고 많이 쓰니까 이동 속도부터 쓰자. 영어로 드리프트 벨로시티야. 드리프트가 뭐지? 드리프트 무슨 뜻이야? 아이씨, 카트하지 말고 씨. 드리프트 무슨 뜻이야 이거? 뗏목이라는 뜻 갖고 있을 거야. 뗏목. 뗏목이 뭐지? 뗏목? 나무 엮어가지고 나무 엮어갖고 그냥 강물에 띄워놓는 아이들이지. 그래서 얘는 물에서 떠다닌다라는 의미에서 표류 속도야. 꾸물꾸물 움직인다 그래서 유동 속도야. 주변의 흐름을 따라 흐르는, 자, 뭐가 부유하면서 흐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자, 유동 속도 또는 표류 속도라고 표현해 주는데 그냥 V라고 좀 이따 쓸 거야. 자, 얘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자, 정확히 이 전압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내부에는 무엇들이 있어? 원자핵들이 있단 말이야. 원자핵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핵들과 충돌 등에 의해서 얘가 움직임을 방해받게 되지. 그때 나타나는 평균적인 속도로 이 유동 속도라는 속도를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속도는 평균적으로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때 한번 이걸 보죠. 처음에 준비하는 동안에 전자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자. 그리고 출발하는 순간에 전자들이 움직였대. 얼마 동안? 델타 t 동안 움직였다고 하지. 그럼 가장 평균적으로 앞대가리에 있던 녀석이 이쪽에 도달했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단면을 지나는 전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어? 이 원통 안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순서대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 델타 t 동안 이 도선의 단면을 A라고 하자. A면을 지나는 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전자가 차지한 부피는 얼마가 돼 보일까? 부피는 뭐라고? 단면적 S 곱하기 원통의 높이가 되니까 V 곱하기 델타 T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S 곱하기 높이.
이 길이가 v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이게 L이야. 오케이? 한 단계 더 써줄까? SL이고 얘가 SV 델타 t라고 하지. 자, 그러면 이 부피에 포함된 전자의 수는, 얘는 1이라는 부피에 n개가 있거든. 그럼 SL이라는 부피, SVT라는 부피 속에는 몇 개가 있냐? 살펴봤더니 얘는 전체 n 곱하기 부피가 됐다라고 하지. n 곱하기 부피라고 씁니다. 왜 부피를 V라고 안 쓰고 있냐면 헷갈릴까봐 나중에 볼 때 전압이 또 V로 쓰여지잖아. 전압이 V로 쓰여져서 헷갈릴까봐 이렇게 얘기할게. 자, 그렇다면 얘는 S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델타 T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편 자, 이 전하들이 가는 총 전하량은 얼마인가?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이 2야. 그럼 이만큼이 갖는 전하량은 2 곱하기 n이 되겠지. 그래서 Q라는 녀석은 2 곱하기 n이 되고요. 그래서 S 곱하기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델타 T라는 값이 전하량이 됐다라고. 자, 그러면 이 도선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네? 나 그러잖아. 지금 말한 사람 누구야? 좀 전에? 말은 제가 있는데 뭐라고? 전류의 세븐 아니에요? 좀 이따.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살피는데 전류 세기 구하는 식은 단위 면적당 지난 어떤 특별한 면적을 지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지나는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 세기라고 해. 그래서 얘는 이 경우 델타 T분의 Q가 전류의 세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델타 T 빼버리면 I가 뭐가 돼? 영현이 말대로 세븐이 되겠죠. 그래서 I가 세븐이라고 얘기해요. BTS 몇 명이니? 7명이네. I가 세븐이에요. 아시겠어요? BTS를 구성한 아이들이 세븐이다. BTS 이제 해체할 것 같지? 군대 보내라 자식들. 7명 안 가도 국방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억지로 들어서 갔을 거야. 아마도 그때 시끄러우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I가 세븐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이런 사실을 또 알아보도록 하죠. 전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전류 밀도를 J라고 얘기해요. J. 원래는 벡터인데 아직 벡터 표시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자, 전류 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류의 세기를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J라고 하는 것은 A분의 여기서는 S 썼으니까 S분의 I라고 쓰기로 하자.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전류 밀도를 얘기합니다. 전류 밀도가 세다는 건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좁은 면적에 많이 흐르는 걸 전류 밀도가 세다라고 얘기하지. 이건 물살하고 비슷하다, 그지? 전류를 흔히 물에다 비유하는데 우리 계곡 같은 데 가면 계곡의 폭이 좁은 물살이 세잖아. 단위 면적을 지나는 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 얘네들은 전류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또는 평균적으로 I라는 녀석은 JS라고 써주는데 아직 적분 표현으로 써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직은 안 쓸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죠. 지금부터 비교한 값을 정의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최근에 일반 물리라던가 아니면은 이 하이탑 일반 물리 책을 흉내내다 보니까 그 표현으로 나온 표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표현은 아주 옛날 교과서에 쓰던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껴있는 표현이 또 있어. 그래서 가장 마지막 표현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통 학교에서는 가장 마지막 표현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방법 보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뒤에 거를 기준으로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나타내 봅니다. 자, 전류 밀도를 이용한 방법인데, 자, 이쪽에 도선이 있어요. 도선의 단면적은 S이고요.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자, 이때 이 도선의 내부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자, 얘는 전기장이라고 표현하는 값이야. 균일한 전기장이 나타나는데,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전류가 잘 흘러요. 오케이?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나타나는 전류 밀도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전류가 잘 흐르면 전기장 크다라고 했잖아. 전류는 전류 밀도에 관한 값이지. 따라서 자, 이 전류 밀도는 자, 전기장에 비례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비례상수를 써줄 수가 있어요. 비례상수를 써서 시그마 2라고 씁니다. 여기서 시그마 값은 어떤 값이냐면 전기 전도도라고 불러요. 전기 전도도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지 전기 전도도가 상당히 커. 반면에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들을 절연체라고 하지. 얘네들은 전기 전도도가 매우 작아.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또 얘네들은 똑같이 로분의 1, 2라고 정의합니다. 자, 전기 전도도와 비저합 값은 어때? 서로 역수관계지. 서로 역수관계. 그러다 보니까 단위도 그래. 자, 얘가 옴미터거든. 자, 옴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거든. 얘는 어떤 단위가 있냐면 옴 인버스 미터 인버스야. 이 값을 지멘스라고 표현해갖고 S 퍼 미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 잘 안 쓰는 단위야. 무시해도 상관없어. 지멘스라고 하는데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안 쓰는 단위에 맞자. 안 쓰는 단위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식을 이용하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 곱하기 J가 돼. J는 면적분의 전류의 세기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로 곱하기 A분의 A분의 I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대. 자, 이때 이 도선의 양당 간의 전압의 차이를 V라고 한다면 이 V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 전기장 세기 곱하기 도선의 길이 해주게 되면 얘가 전이 차이가 되버려. 전압이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얘는 로 곱하기 A분의 L 곱하기 I라고 쓰는데 온법칙을 이용하면 얘가 얼 I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얼이라는 값은 비장 곱하기 도선의 단면적분의 도선의 길이라고 정의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또 설명 가능해요. 자, 이 로를 조금 더 분해해서 보자는 얘기야. 로를 좀 더 분해해서 봅니다. 두 번째. 자, 얘는 이런 상태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선의 단면적이 S가 되고, 자,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형준이 계약했니? 네, 거의 또 늦자면? 형준이 제일 가까이 사는 맨날 그러게 말이야.
넌 두 번 반짝 일찍 왔었지? 이렇게 빠져. 하긴 걔는 졸업한 거 아니야? 아 지금 계약 하나 띄고 정록이 장학도 안 했는데 무단 결심하나요? 어? 무단 결심해요. 나는 밖에 안 가요. 그래서 졸업장 안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자느라고 한 거겠지? 나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자? 혹시 모래색에 빠져있는 거 아니야 밤새? 어휴. 게임 좋아하는 사람 하지마 하지마 진짜 2년 동안 끊어야 돼 어? 대웅이는 뭐해? 롤? 중독성 있는 거 하네? 너네 선배 중에 신이아이가 있는데 얘가 옛날에 롤 챌린저에 속했던 애가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롤 중계방송 인터넷 중계방송할 때가 해설제로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안 하더니 대학 가서 롤 하더라고. 걔가 윤호라고 아니? 동방신기? 제 사촌 동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전위 차를 걸어줬어. 자, 전기장 1을 걸어줬어. 이때 전자는 말이야. 전자는 자, 전하량이 2라고 할 때 전기장에 의해서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어떤 힘을 받냐면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라는 힘을 받게 돼. 나중에 이거를 쿨롱 법칙이라고도 해.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전하량만큼의 힘을 받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속도가 거의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나지. 왜 일정하게 나타날까? 원자핵과 충돌 등에 의해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돼. 여기서 K는 비례상수야. 얘는 저항력이라고 하지. 원자핵들과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자 이렇게 저항력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게 돼. 이때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라는 값은 K 곱하기 V가 돼버리지. 여기서 V를 I가 세븐이라는 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 I가 세븐이라는 식 이용하면 K 곱하기 얘는 SEM분의 I라는 값이 되겠지. I가 세븐이라는 식을 바꿔 쓴 거야. V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자 이때 전기장 2라는 값은 S 곱하기 2의 제곱분의 K 곱하기 N분의 I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이 양당 간의 전압이 또 V야. 이 V라는 녀석은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도선의 길이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균일한 전기장이 나타날 때 전위 차이는 E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렇다면 얘는 S 곱하기 N2 곱하기 N2 제곱분의 K 곱하기 S분의 L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게 되는. 이 형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저항이 되는 거지. I지. 자, 이게 되버리지. 따라서 어리라는 값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N2 제곱분의 K 곱하기 S분의 L이 되는데 이 값이 5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돼. 따라서 비저항 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냐. N이 제곱분의 K라고 있고 K는 비례상수이다. 이 K 값은 원자핵의 배열 상태라든가 그 숫자 등이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고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학교 시험에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V 과정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죠. 상당히 비슷비슷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자, 근데 이 풀이는 선생님들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그 논란의 여지는 한번 다 정리해 드린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은 이거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선생님들 계셔. 하지만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소웨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거든. 그래서 책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단면적이 S가 되고 길이가 L인 자, 이러한 두 선이 있었다라고. 자, 이때 전자가 있어. 이 전자는 지금 전기장 하에 놓여 있는 거야. 전기장 하에 놓여 있으면 처음에 정지했다가도 얘는 왼쪽 방향으로 뭘 받게 돼? 힘을 받게 되지. E라는 힘을 받고 출발을 해. 자, 출발하다가 얼마 못 가서 원자핵과 충돌을 해. 원자핵과 충돌해서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원자핵에 전달해줘. 그 원자핵은 열 진동을 하기 시작하게 온도가 올라가게 에너지를 받아서 제자를 진동운동을 하게 될 텐데 얘는 그리고 다시 정지 상태가 돼서 또 힘을 받으니까 계속 운동하게 될 거야. 얘가 받는 힘은 일정한 힘이야. 전자가 받는 힘을 보자. 전자가 받는 힘은 어떤 힘을 받고 있죠? E라는 힘을 받고 있죠. 이게 MA야. 자, 그렇다면 이 전자가 받는 전자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 전자 받는 가속도 A라는 녀석은 M분의 2E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M분의 2E가 돼서 이 가속도를 갖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는 자, 전자가 갖는 자,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자가 갖는 속도인데 전자의 속도는 무슨 속도냐면 충돌 직전의 속도야. 충돌 직전의 속도에 원자핵과 충돌 직전의 속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 평균 자유시간이라는 걸 정의해. 자, 평균 자유시간을 타우라고 얘기하는데 충돌 사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충돌 사이의 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충돌 직전의 속도를 V를 뭐라고? A 곱하기 타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M분의 2E 곱하기 타우라고 써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 식을 누구와? 이 식을 유동속도라고 표현해요. 서웨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 거야.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I가 7과 비교를 해. I가 7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자, 얘는 S 곱하기 2 곱하기 M분의 I라는 값이 M분의 2E 타우라는 값이 되버릴 거야. 따라서 전기장 E라는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겠지. N2 제곱 타우분의 M 곱하기 S분의 I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전위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전위차 V라는 녀석은 E 곱하기 L이 돼버리거든. 자, 저 식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뭐가 되니? N2 제곱분의 자, N2 제곱 타우분의 자, 뭐가 돼? M 곱하기 S분의 L 곱하기 I가 되고 얘가 all I가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어리라는 값은 N2 제곱 타우분의 M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로
곱하기 S분의 L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현재 출판되고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롤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 증명 방법이야. 그래서 이 과정으로 많이 배우게 되지. 자,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선생님들이 고려해서 가르치게 돼. 자, 얘는 충돌 직전의 속도잖아. 그럼 평균 속도라는 녀석은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V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EM, E 타우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얘를 유동 속도로 쓰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셔. 그러면 여기에 몇 배만큼 뻥튀기가 돼야 돼? 2배만큼 뻥튀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참고로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지 요 그대로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요 표현 그대로 또 가주시면 돼요. 2배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존 남식 중에 이게 가장 정확한 식이다. 살펴보니까 K값이 타우분의 M에 해당하는 거지. 특히 원자 배열에 영향을 주는 게 타우야. 원자 배열 상태에 따라서 얘의 자유시간이 달라진단 말이야. 평균 자유시간이 달라져. 충돌 사이 시간이 달라진단 말이야.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충돌 횟수가 달라질 테니까. 오케이? 배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 아시겠죠? 은근히 좋네. 너무 따뜻한가? 시원하게 만들어줄까? 은근아, 뭐 시원하게 만들어줘? 자,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 온법칙에 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식은 염두에 두어 출제됐던 적이 여러 번 있어, 이 식. 자, 그러면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따른 부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따른 부유.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따른 부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가 전기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갖고 세 가지 물질로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채라는 물질이 있다. 자, 부채는 우리 흔히 표현할 때 도나 뭐라고 하지? 부채가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인데 원인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 저항이 작아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지. 자유전자가 많아서. 자유전자가 많아서. 자,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이게 일반적인 부채에 대한 표현인데 바뀐 교과에서는 이따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커서 전기 전도도가 커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자, 이것을 부채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채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부채에서 자유전자가 갖는 역할 한번 보자. 자, 이런 금속 막대가 있어요. 이런 금속 막대가 있는데 이런 금속 막대에 대해서 자, 원자핵들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지. 주변에 누굴 갖고 있니? 속박 전자들을 갖고 있어.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어요? 자유전자. 보통 이 자유전자 수는요, 원자 핵 하나당 자유전자 한 개 내지 두 개를 방출해줘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자유전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철 같은 경우에는 약 56g 속에 자유전자가 1몰 정도가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주가 매우 잘 흐르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통 상태에서 얘네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이때 얘들이 이동하는 속도는 약 10의 6승m/s예요. 10의 6승m/s인데 여기에 어떤 한 단면을 잡아봐봐. 어떤 한 단면을 잡았을 때, 자 오른쪽으로 가는 수와 왼쪽으로 가는 수가 거의 어떨까? 비슷하겠지.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류 흐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상태에서. 자 그런데 얘네들이 자 전기장이 가해졌대. 자 속박전자들은 원자에게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원자에게 의해서 꼭 붙잡혀 있고.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해야 돼. 자, 이때 만약에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걸어줬다라고 한다면 원자 핵 부분은 고체를 구성하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해. 움직임이 없어. 어떤 일이 생기지? 자유전자들이 플러스극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이동하면서 원자 핵들과 뭘 하게 돼? 충돌을 하겠지. 그래서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원자 핵들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 이동하는 속도는 약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게 돼. 겁내 느리네? 원자 핵이 그만큼 방해하는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스위치 켜자마자 불 켜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한참 걸릴 텐데. 대기 타기보다는 얘네들이 미리 자유전자들이 존재해 있지 도선 속에. 그래서 전이체가 걸리자마자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야. 특히 이 교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가 막힌 게 그거야. 120분의 1초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그럼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진동만 하네, 그치? 이 진동에 의해서도 에너지들이 전달될 수가 있어. 오케이? 도선에 아주 작으면 왔다 갔다 하면 흐르는 조율이 있잖아.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신기해? 내가? 이거 해봐. 하나 나왔네? 2개 나왔네? LED 뻥이야. 수명 되게 길다고 그랬는데 겁내 짧아.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는 LED 등이 다 중국산이지. 중국 새끼들 제대로 만드는 게 없어서 샤오미 폰이 어저께 아침에 전체 그 용량이 사용한 용량이 8기가 정도 됐었거든. 근데 어저께 파일 다 지우고 보니까 정크 파일이 50기가가 생겼어. 빨리 내려가서 업로드하고 뭐 할 거야? 업로드한 다음에 공장 추리야 또 시켜야 될 것 같아. 한 3주에 한 번씩 공장 추리하는 것 같아. 중국 새끼들 만들어도 진짜 개똥같이 만들어봐. 대륙의 실수래네. 진짜 실수야, 진짜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 폰을 샀던 이유가 뭔지 아니? 옛날에 갤럭시 폰이 동영상 파일이 4기가가 아니고 끊겼어. 안드로이드가 그거를 받침을 못 해줬어. 4기가 되면 자동으로 끊기고 새로 저장되거든. 중국 애들이 무식하잖아. 얘는 있는 용량 그대로 다 찍어줘. 그리고 3시간짜리 영상 찍으면 20기가가 넘거든. 그대로 가, 하나로. 다 따로따로 하면 파일 찾기가 힘들잖아.
그래갖고 과감하게 샤오미폰을 도입했는데 도입하자마자 얼마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 하니까 얘도 보안좀 찍히네 이제. 이렇게 저걸 산 건데.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자. 자 부채에 대해서 자 일의 설명을 잠깐 보고 2부 가도록 할게. 부채에는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많이 있다. 도체에 전압을 가하면 자유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자 양이온과 충돌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전류가 흐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온도에 따른 자 저항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온도에 따른 자 도체의 저항의 변화를 자, 저항은 왜 생긴다라고 했지? 원자력과 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저항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어. 자, 원자력과 저항의 충돌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전자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누구에게 줬지? 원자핵에게 줬지. 원자핵은 에너지를 받았지만 제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돼. 오케이? 에너지를 표출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표출하니?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게 돼. 진동 운동하게 되면 원자핵이 차지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더 넓어지겠지. 넓어지면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겠지. 자 이렇게 자 전자가 에너지를 줌으로써 도체 내부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전기장값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로라고 하는 것은 비장값이야. 로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여기서 그냥 t라고 써줄게. 자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비저항의 온도 계수야. 일반적인 금속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순수한 금속의 경우 순수한 금속의 경우 알파 값은 약 273분의 1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 제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때 비저항입니다. T라고 하는 것은 섭씨 온도야. 이 녀석들을 비춰보게 되면 이 식은 누구의 식과 똑같지? 누구의 식과 똑같지? 누구 법칙과 똑같습니까? 샤를 법칙과 동일하게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줄 수가 있게 돼. 자, 섭씨 온도에 대해서 비저항 값을 살펴봤더니 0도씨 때 비저항이 로 제로야. 자,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실제로 나타나는 거 보면 책에 그래프 있지만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 오케이? 이게 더 많아. 자, 그리고 얘가 온도가 쭉 이렇게 내려갔더니 자, 얼마에서? 영하 270톤도씨에서 비저항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하지만 실제로 오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관측된 결과 많은 물질들에서 이 온도가 되지 않았는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관찰하게 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죠. 자, 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온도를 뭐라고? 임계 온도라고. 임계 온도가 질소의 끓는 점보다 높은 아이들을 대체로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러주고 있고 최근의 기술로 영하 지금 40, 50도씨까지 올라온 걸로 알려져 있어.
영하 4, 50도씨로 올라왔으면 좀 있으면 실온에서 상용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겠지. 그럼 개이득이지. 왜? 전기장이 여기면 얘가 송전선 만들면 돼. 그럼 발전소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두 개 없어도 상관없을걸? 발전소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새로 짓지 않아도 전력 손실이 어마무시하거든. 이 전력 손실을 다 없앨 수 있으니까 아마 개이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던 그 전해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서울 시내 일정 구간에 대해서 송전선을 초전도체를 이용한 송전선으로 교체했어. 초전도 전력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전력 케이블을 이용하는데 얘는 안타깝게도 액체 질소와 같은 걸 이용해서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해. 그래서 한전에서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 안 하네. 효과가 안 좋은가? 질소 등을 공급하면서 유지하는 비용과 전력 손실에 의해서 날아가는 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이득이냐? 전력 손실과 유지 비용이 비슷하다면 발전소 건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어때? 추진해 볼 만하지. 그죠? 하지만 택도 없이 유지 비용이 초전도체에 대한 유지 비용이 비싸다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올 때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발표를 안 하네. 어딘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안 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얘를 그래프로 나타냈으니 다음과 같이 또 그래프가 나타난다. 자, 일반적으로 온도에 대해서 자, 저항값을 살펴보자. 얘를 비저항을 써도 되고, 자, 저항을 써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비저항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항은 도체의 길이와 단면적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잖아. 변하는 값이란 말이야. 자, 따라서 비저항을 써주면 항상 일정하니까 이게 좋아서 그렇게 쓴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살펴보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그래 안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례하는 형태를 갖는다. 공통적으로 여기 묶여서 쭉 쫓아가면 영하 210km에서 이론적으로 0도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우리 비저항 값은 아까 어떻게 썼니? N2제곱 파워분의 M이라고 얘기했지. 같은 금속 내에서 전자 질량 상관없잖아. 전자 밀도 똑같단 말이야. 전해랑 똑같아.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핵과의 충돌이 잦아진단 말이야. 왜? 사이로 삐지고 나갈 수 있었는데 원자가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충돌수가 많아지지. 충돌수가 많아지면 평균 자유시간이 짧아지게 돼. 평균 자유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비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요식각도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절연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자, 부도체. 또 유전 궁극을 일으킨다고 해서 유전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절연체라고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얘 정의는 이렇게 내려주죠. 자유전자가 가분이 이론적으로 써줄게. 자유전자가 없어서 정확히는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적어. 아주 적어. 아보가드로 수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 그랬지. 근데 절연체가 되면 뭐 10에 10매승 중반 때 이 정도의 자유전자가 있어. 그럼 도체에 비해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전기 전도도가 작아서 전기 전도도가 작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절연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온도에 따라서 전기저항이 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증가해. 전기 전도도의 역수가 누구였어? 비저항이었지. 즉 비저항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감소한다는 얘기야. 비저항 값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전류가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저항 로라는 값은 자 n2 제곱 타우분의 m이었지. 물론 타우가 증가함에 따라서 타우가 감소함에 따라서 비저항이 감소하는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 포도 있어. 포도를 사왔어 엄마가. 동생하고 장난치다 포도를 흔들어 보는다. 포도송이 잡고 들면 어떤 일이 생기지? 포도송이가 떨어져 나가. 원자핵의 대부분의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을 때 원자핵의 열진동에 의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 일부가. 예? 그렇다면 누가 증가하지? 전자 밀도가 증가하겠지. 전자 밀도가 증가해서 비저항값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열진동에 의해서 전자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많아져서 전류가 통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한편 반도체. 자,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이야.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이야. 전기전도도 중간, 비저항도 중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책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볼게. 전기전도도가 도체와 절연체 사이의 물질이다. 반도체 재료를 이용하는 것, 순수 반도체를 이용하는 물질은 딸랑 두 가지야. 규소와 저마늄이야. 규소와 저마늄만이 반도체, 순수 반도체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자, 이런 반도체에 속하고 있으면 실온에서는 10-10승에서 10의 2승 per 오미터 정도의 전기 전도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이 속박돼 있어 전자들이. 그래서 열 운동을 하게 되면 열진동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 수가 증가하게 돼. 오케이? 자유전자 수가 증가해서 전기가 잘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자, 이뿐만이 아니고 열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불순물 넣어둬도 전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프 모양을 살펴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역시 절연체처럼 비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데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내일 시작할 때 이거를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고 에너지 T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해 주시죠. 시간 있잖아요. 타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의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 측정 가능하지는 않고 그걸 추정할 수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기체 분자 온도의 충돌도 평균 자유 시간을 추정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계산.